3년 전 딸을 낳은 직후 남편이 사라졌다. 같은 날 갓난아기였던 나와 아기는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 3년 동안 나는 거리에서 홀로 싸워왔. 오늘 나와 내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지수야. 나는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나의 이모였고 그녀가 가져온 비밀은 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소독약과 약 냄새가 지수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칙칙한 흰색으로 칠해진 병실 벽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모든 관절이 쑤시고 배의 봉합선이 고통스럽게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마자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듯했다. 평범한 아기 침대 안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그녀의 딸 민지가 무사히 태어난 것이다. 지수는 손을 뻗었다. 약간 부은 손가락이 작은 뺨에 닿았다. 따뜻함이 즉시 그녀의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재원과의 사랑의 결실. 재원, 그녀의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어젯밤 양수가 터져 이웃에게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로 재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지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아마도 재원은 회사에서 바쁠 것이다. 그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 큰 프로젝트가 분명 그의 모든 시간을 잡아먹고 있을 것이다. 그는 분명 올 것이다. 그는 분명 그들의 작은 딸을 보고 놀라고 행복해할 것이다. 지수는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 메시지는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살짝 삐뚤어진 머리카락을 비추는 어두운 화면만이 있었다. 그녀가 방금 느낀 행복감과 경쟁하며 차가운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평범한 병원은 그녀를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재원이 데리러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아있는 힘으로 지수는 짐을 쌌다. 아기 옷과 그녀의 갈아입을 옷이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배의 통증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민지를 안았다. 그녀는 점점 줄어드는 저축한 돈으로 행정 비용을 지불했다. 재원은 아직 그녀에게 월 생활비를 주지 않았. 지수는 다시 한번 남편이 단지 매우 바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녀는 온라인 택시를 불렀다. 시댁 주소를 입력할 때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떨렸다. 그녀와 재원이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그녀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보면서 그녀는 재원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놀라서 그녀와 민지를 안아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행복한 미소를 상상했다. 그러나 택시가 크림색으로 칠해진 집 대문 앞에 멈췄을 때 그녀가 느낀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집 마당은 조용했다. 차고에는 재원의 차가 없었. 시아버지 박 사장의 차만 단정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지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밖으로 나섰다. 한 손으로는 민지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가방을 끌었.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재원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평소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굳고 차가워 보였다. 그녀 뒤에는 박 사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덜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 아버지, 재원 씨 있나요? 지수는 목이 잠긴 채 조용히 물었다.
재원을 왜 찾아?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 지수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방금 출산했어요. 이 아이는 민지예요. 저희 아이예요. 그녀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첫 손주의 작은 얼굴을 보여주려 했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혐오스러운 것을 본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너처럼. 지수의 세상은 멈추는 듯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원 씨는 어디 있어요? 이야기해야 해요. 배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재원은 이미 떠났다.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는 이 집을 떠났고 그 모든 게 너 때문이다. 너는 불행을 가져오는 여자야. 그 비난은 강한 따귀와 같았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불행을 가져온다고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한 이후로 우리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 그리고 절정은 어젯밤 재원이 너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이 집을 떠났다. 박 여사는 분노로 떨리는 검지 손가락으로 지수의 얼굴을 가리켰다. 말도 안 돼요. 지수는 속삭였다. 재원은 그녀를 사랑했. 그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원이 그냥 떠났을 리 없다. 재원이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을 리 없다. 재원 씨가 저를 버렸을 리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제발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지쳤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지는 아직 아기예요. 박 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감정이 없었다. 못 들었느냐? 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재원은 너와 이혼했다. 떠나라. 이혼이라니. 지수는 비틀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현관 기둥을 붙잡아야 했다. 언제요? 재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는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어요. 서류는 필요 없다. 재원의 말이 충분하다. 이제 내 짐을 챙겨서 떠나라. 박 여사는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지수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다시 나왔다. 박 여사는 가방을 열고 지수의 옷과 아기 용품을 거칠게 현관으로 던져버렸다. 어머니, 안 돼요. 지수는 그녀를 막으려 소리쳤지만 몸이 너무 약했다. 떠나. 그 사생아 같은 아이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박 여사는 민지를 안고 있는 지수의 몸을 밀쳤다. 지수는 뒤로 밀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민지를 단단히 껴안았다. 작은 아기는 긴장과 흔들림을 느끼고 몸부림치더니 심장을 찢는 듯한 애절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발요. 박 사장님, 제발 박 여사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방금 출산했어요. 아직 봉합선도 아물지 않았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밤에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수는 애원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쏟아져 내려 그녀의 평범한 옷을 적셨. 그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찾았다. 박 사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건 내 문제다.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야. 박 여사는 지수의 작은 가방을 집어 열린 채 노인 여행 가방 근처 마당으로 던졌다. 당장 떠나. 내가 경비 부르기 전에.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지수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맞설 힘이 없었다. 그녀는 배의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몸을 굽혀 한 손으로 아기를 단단히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자신의 옷과 민지의 옷을 가방에 다시 넣으려 했었다. 박 여사와 박 사장은 희생자가 고통받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두 명의 사형 집행인처럼 문간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가방이 대충 닫히자 지수는 그것을 대문 쪽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미워할 힘조차 없었. 그녀가 느낀 것은 공허함,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악몽이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크림색으로 칠해진 문은 쾅 닫혔다. 안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 지수는 대문 밖 보도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민지를 안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자신의 마음속 울음을 모두 달래려 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재원은 떠났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잔인했을까? 그녀는 이 도시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 먼 친척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대문 뒤에 큰 집을 바라보았다. 2년 동안 그녀의 피난처였던 집이 이제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 갑자기 그녀는 차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박 사장의 차였다. 지수는 그들이 마음을 바꿨기를 바라며 서둘러 일어섰다. 차는 대문을 벗어나 천천히 나아갔다. 박 사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정면을 향해 옆자리에는 박 여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차는 그녀를 그냥 지나쳤다. 지수는 절망하며 얼굴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은 뒷좌석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재원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거기에 있었다. 재원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수는 그의 이름을 외치고 싶었지만 얼어붙었다. 재원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그의 눈은 분노나 증오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수가 본 것은 공허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마치 재원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꼭두각시인 것처럼. 재원은 즉시 고개를 돌려 깊이 숙였. 차는 속도를 높여 길모퉁이로 사라졌다. 배고픈 민지의 울음과 추위만이 함께하는 짙은 침묵 속에 지수를 남겨두고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재원은 떠나지 않았다. 재원은 거기에 있었고 그 광경은 그의 떠났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무서웠. 3년은 긴 시간이었다. 지수에게 3년은 가장 혹독한 삶의 학교였다. 그 밤의 추방 이후 그녀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재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본 재원의 눈빛이 이미 충분한 답이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변호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첫 해가 가장 힘들었. 그녀는 남은 저축금을 도시 외곽의 좁은 쪽방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 4m 크기의 방은 민지를 위한 침실, 주방, 놀이방을 겸했다. 화장실은 다른 세입자들과 공유했다. 벽은 얇았다. 밤의 민지의 울음소리는 종종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게 만들었다. 지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등을 문지르면서 그녀의 마음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석인 결혼 반지를 팔았. 그 돈으로 분유와 민지에게 필요한 것을 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기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민지를 위해 살아야 했다. 강해져야 했. 지수는 잡다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옷 수선이나 간단한 바느질 주문을 받았다. 한때 고왔던 그녀의 손은 이제 두꺼워졌고 가끔 바늘에 찔렸. 민지가 잠들 때 그녀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했다. 할부로 산 낡은 재봉틀 소리를 벗삼아 아침에 시간이 날 때면 그녀는 친절한 이웃인 이모의 작은 식당에서 도왔다. 그녀는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고 쌀과 채소를 살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이제 낡아 보였다. 색이 바랬지만 항상 깨끗했다. 그녀는 새로운 지수, 투사, 어머니였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자랐다. 그 여자아이는 매우 똑똑하고 활발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와 재원의 완벽한 조합이었다.
지수가 민지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강인함을 보았지만 질문도 보았다. 3살이 되자 민지는 많은 것을 묻기 시작했다. 엄마, 내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와. 민지는 어느 날 오후 유일한 헝겊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말했다. 민지 아빠는 어디 있어? 지수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단다. 아가, 아주 먼 곳으로 민지를 위해 돈 벌러.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는 민지를 사랑하지 않아. 지수는 그 작은 몸을 단단히 안았다. 아빠는 민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엄마도 민지를 아주 많이 사랑해. 때가 되면 아빠는 분명 돌아오실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이의 작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다. 그녀 자신도 재원이 돌아올지 몰랐다. 그녀는 재원이 아직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 3년 동안 그녀는 홀로 싸웠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없었다. 그날은 매우 피곤한 하루였다. 바느질 주문이 많았고 그녀는 마감 기한을 맞춰야 했다. 시장에서 재료를 가져온 후 그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따라가고 싶다고 칭얼거렸다. 결국 지수는 그녀를 데리고 갔다. 이제 그들은 큰 길 옆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늦은 오후의 공기는 뜨겁고 공해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마는 땀으로 젖었다. 지친 민지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더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민지가 지수의 옷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다. 잠깐만, 아가, 버스 곧 올 거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지수는 참을성 있게 달랬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돈을 계산했. 버스 요금과 달콤한 아이스티, 한 봉지를 살 돈은 충분했다. 그들은 기다렸. 시간에 쫓겨 지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수는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맨 민지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아이는 졸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매우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바로 앞에 멈췄다. 팅팅이 너무 어두워 지수는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비싼 차가 버스 정류장에 멈출 리가 없었다. 분명 주소를 잘못 찾았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길을 비켜주기 위해 살짝 옆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뒷좌석 승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지수는 깜짝 놀랐다. 차 안에는 매우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비싼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지만 지수는 그녀를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과거의 기억이었다. 그 여성은 놀라움, 불신, 그리고 다른 무언가, 즉 분노가 담긴 눈으로 지수와 민지를 응시했다. 지수야.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험이 넘쳤다. 지수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진 이모.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여동생. 유진 이모였다. 10수년 동안 유럽에 살았고 평생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유진 이모. 그녀가 재원과 결혼하기 수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봤던 유진 이모.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서서 유진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혀는 굳었다. 유진 이모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에서 차문을 열었. 차의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즉시 지수의 얼굴을 때렸다. 타. 빨리. 아이 데리고 타. 그녀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수는 망설였. 너무 갑작스러웠다. 3년 동안 아무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모가. 하지만 이모, 저는. 유진 이모가 빠르게 말을 잘랐다. 나 방금 착륙했어. 바로 내 시댁 예전 주소로 갔어. 그런데 거기 이웃이 내가 오래전에 떠났다고 하더군.
너를 찾느라 이 도시를 헤매고 다녔어. 빨리 타. 너에게 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유진 이모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서운 긴급함이 있었다.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익숙했던 지수는 이번에는 순종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안고 그 고급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리의 시끄러운 소음은 즉시 사라졌다. 긴장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차 안에 퍼졌다. 지수는 그녀의 평범한 옷과 대비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았다. 움직임 때문에 잠에서 깬 민지는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으로 유진 이모를 바라보았다. 앞좌석의 운전기사는 즉시 차를 몰았다. 유진 이모는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지수의 모습을 훑었다. 지친 얼굴, 색이 바랜 옷, 거친 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수야? 내 남편은 어디 갔어? 지수는 침을 삼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야기가 길어요. 이모, 그럼 짧게 해.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유진 이모가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환한 얼굴은 이제 심각해 보였다. 매우 심각하게. 내가 너에게 당장 알려야 할 것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지수는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유진 이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야. 다른 사람에게서 이 두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가 말없이 항상 그리워했던 두 이름.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이름을 듣자 지수는 소름이 돋았다. 나쁜 일인가요, 이모? 제가 모르는 뭔가요? 지수는 속삭였다. 두 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이모, 두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유진 이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너에게 남긴 무언가가 있어. 네가 몰랐던 무언가.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된 무언가. 고급 승용차는 도시의 교통체증을 뚫고 나아갔다. 하지만 그 안은 조용하고 방음이 잘 되어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유진 이모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녀는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소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그들이 도시 외곽에 작은 집만 남겼다고 생각했다. 그 집은 나중에 그녀가 대학 등록금과 재원과의 결혼 초기 자금으로 팔았던 집이었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모, 이해가 안 돼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엄마의 불안함을 느끼고 그녀의 무릎에 조용히 앉아 동그란 눈으로 유진 이모를 바라보았다. 유진 이모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단호한 얼굴은 민지를 볼 때 부드러워졌지만 지수를 바라볼 때는 다시 굳어졌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 그 모든 것이 네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 지수야.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였어. 아주 부자였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소박하게 살았어요. 우리 집은 작았고 어머니는 화려한 보석을 착용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낡은 차 한 대뿐이었어요. 그건 위장이었어. 지수야. 유진 이모가 설명했다. 내 아버지는 부동산과 수출 사업을 밑바닥부터 일구셨어.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셨지.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했어. 네가 사치 속에서 자라면 응석바디가 될까봐. 그보다 더 그들은 네 재산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들은 네가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검소하게 키운 거야.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웃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조차 깨닫지 못했다. 유진 이모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들이 믿었던 유일한 가까운 가족이었어. 나는 사업의 해외 지사를 관리하기 위해 막 유럽으로 이사했을 때였지. 그들의 유언장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겼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조건이요? 내 아버지는 매우 영리했어. 그는 네가 그들의 떠남 이후에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지. 그는 네가 너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겼어. 유진 이모는 몸을 앞으로 숙였. 그들의 모든 자산, 지수야, 수십억 원, 어쩌면 지금 계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신탁기금에 동결되어 보관되었고 나는 그 신탁의 관리인, 즉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정되었어. 그럼 언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조건이야. 유진 이모가 말했. 그 유언장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그 기금이 인출되어 유일한 상속인인 너에게 완전히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했어. 첫째, 네가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 둘째, 네가 아이를 낳는 것.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결혼, 아이, 재원, 민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왜요? 왜 그런 조건이었나요? 지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너만의 가정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너는 보호해야 할 누군가가 생겼고 그 재산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이러니하지 않니? 유진 이모는 씁쓸하게 웃었. 내 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악마들에게 이용당할 틈이 된 거야.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접어들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이미 아는 듯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어. 유진 이모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멀리서 그 기금을 감독하고 있었어. 나는 네가 재원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그의 가족 배경을 조사했어. 그의 아버지 박 사장은 아주 오래전에 내 아버지의 작은 사업 파트너였던 것으로 드러났지. 내 아버지는 박 사장이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사업 관계를 끊었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 그들은 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어. 지수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제 결혼은 재원 씨는 단지 재산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유진 이모가 소리쳤다. 그들은 계획했어. 그들은 너를 기다렸지. 그들은 네가 임신하고 민지를 낳을 때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었어. 왜냐하면 민지의 탄생이 금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수는 민지를 단단히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렸.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의 탄생은 그 가족에게 축복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표시였던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유진 이모가 다시 말했다. 차는 웅장한 아파트 로비에 멈췄다. 내 관리기간은 2번째 상속인인 내 아이가 3살이 되는 순간 끝이 나. 그래서 나는 오늘 귀국 일정을 잡았지. 나는 민지의 생일 선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깜짝 계획을 세웠어. 하지만 1달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서두르게 만든 무언가를 받았어. 무엇인가요? 이모. 네가 민지를 낳은 지 1달 후. 유진 이모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그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 무렵에 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 인출 요청서를 받았어. 그 요청은 네 남편 재원과 그의 아버지 박 사장이 제출한 것이었지. 지수는 입을 막았다. 그들은 내가 주관리인이라는 것을 몰랐어. 그들은 내가 단지 해외 관리자이고 지역은행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네 서명이 위조된 위임장을 첨부했어. 그리고 그들은 네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는 정신과 의사의 의학 소견서를 첨부했어. 그들은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
지수의 몸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였다. 그들이 그녀를 쫓아내고 그녀를 집에서 도망친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상속인인 민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를 미쳤다고 비난했어요. 지수는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그들은 내 권리를 강탈하려 했어. 너와 내 아이로부터 그것을 훔치려 했지. 유진 이모가 물론 나는 즉시 그 시도를 막았어. 나는 여기 변호사에게 연락했지. 그들은 즉시 완전히 실패했어. 그들은 내 부모님의 주요 유산에서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었어.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안전하게 있어. 그럼 왜 그들은 실패했는데 저를 쫓아냈나요? 그들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야. 유진 이모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 다른 돈, 내 개인 저축금 또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치는데 성공했을지 몰라. 하지만 주요 재산은 실패했지. 그들은 네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들은 네가 언젠가 깨닫고 네 권리를 주장할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들은 너를 버렸어. 그들은 네가 거리에서 망가지기를 바랐어. 그들은 네가 서서히 죽기를 바랐고 그러면 나중에 네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지수의 눈물은 이제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타오르는 분노. 3년 동안 그녀는 가난 속에서 살았다. 3년 동안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3년 동안 민지가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그녀는 배고픔을 참았다. 3년 동안 그녀는 민지에게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확신시켰다. 반면에 그녀의 아빠와 온 가족은 그녀를 파멸시키고 그녀의 아이의 미래를 강탈하려고 시도했다. 유진 이모는 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됐어. 더 이상 울지 마. 내 눈물은 그 개자식들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워.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지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몰라. 그들은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것을 몰라. 그들은 네가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내일, 지수야, 우리는 은행에 갈 거야. 우리는 네 모든 자산을 활성화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유진 이모는 차갑게 웃었다. 우리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들은 내 부모님의 집을 되찾을 거야.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어두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친 투사의 얼굴, 그녀의 옷은 색이 바랬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요, 이모. 우리는 단지 되찾는 것 이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집은 크고 재원과 지수가 살았던 집보다 훨씬 컸다. 꽤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유진 이모가 있는 지역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값비싼 가죽 소파와 대형 평면 TV로 장식된 거실에서 재산 다툼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방 안의 분위기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테이블 위에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는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 거칠애 뿐인 사치 속에서 3년을 사는 것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듯했다. 우리 돈이 줄어들고 있어. 박 여사가 마침내 신문을 읽고 있는 읽는 척하는 남편 박 사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쏘아붙였다. 박 사장은 천천히 신문을 내렸. 그는 안경을 테이블에 놓았다. 알아, 숙마. 내가 시작한 새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시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박 여사가 소리쳤다. 이 집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 차도 마찬가지야. 그 지수년의 저축금과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은 거의 다 썼어. 나는 다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리오노. 3년 전 그들이 지수의 주요 유산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한 후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지수와 재원의 공동 저축금,
결혼 예물, 심지어 그들은 원래 일부가 지수의 돈으로 구매된 오래된 집을 팔았다. 그 돈을 그들은 이 새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부유한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수입보다 훨씬 컸다. 이 모든 게 내 아들 때문이야. 박 여사는 방 구석에 앉아 굳어있는 재원을 날카롭게 흘겨보았다. 재원은 움찔했다. 3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했지만 정해진 급여가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용돈만 받았다. 그의 몸은 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그의 얼굴은 항상 불안해 보였다. 나 때문이라고요? 재원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 너 때문이야. 박 여사가 덤벼들었다. 네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네가 출산하기 전에 지수에게 그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설득할 수만 있었더라면, 네가 그렇게 약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녀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도 없었을 거야. 됐어, 숙마. 그건 우리 모두의 계획이었잖아. 박 사장이 확신 없는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지만 우리의 계획은 내 계획이었지. 하리오노, 네가 그 유산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네가 그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 그 유진이가 신경 안 쓸 거라고 말했잖아. 현실은 뭐야? 그녀는 모든 것을 막았어. 우리는 자녀물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박 여사는 더욱 히스테리컬해졌. 박 사장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의 머리의 통증은 아내의 비명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틀 동안 숨겨온 나쁜 소식이 있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숙마, 또 무슨 문제야? 박 사장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유진 이모가 한국으로 돌아왔어. 박강묘, 닭강. 여사는 즉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아? 은행에 있는 내 사람이 알려줬어. 이틀 전에 그녀가 와서 그 신탁 기금의 상태에 대해 물었대. 그녀가 인출 절차를 시작하고 있대. 인출? 박 여사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가능해? 조건 때문이지. 당연히. 박 사장이 좌절하며 말을 잘랐다. 그 지수년의 아이, 그 민지. 그녀는 지금쯤 3살이 되었을 거야.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유진이는 모든 것을 지수에게 넘겨주기 위해 돌아온 거야. 지수라니. 박 여사는 비웃듯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어떻게 그 여자가 지수에게 넘겨줄 수 있겠어? 그 여자 3년 동안 실종됐잖아. 아마 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었을 거야. 바로 그게 문제야. 박 사장이 말했다. 지수를 찾지 못하면 유진이가 신탁 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어. 아니면 더 나쁜 것은 그녀가 지수를 찾을 거야. 그녀가 탐정을 고용할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지수를 찾는다면 분위기는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모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유진 이모가 지수를 찾아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들은 끝장이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절도 혐의로 그들은 감옥에 갈 수 있었다.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했던 재원이 웃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마른 웃음이었다. 너 왜 그래, 재원? 박 여사가 두려움에 소리쳤다. 재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거네요. 무슨 뜻이야? 3년. 재원이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박 여사와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재원이 통제력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산송장처럼 살았어요. 나는 어머니의 모든 요구에 따랐어요. 나는 내 아내를 버렸어요. 나는 갓 태어난 내 아이를 버렸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입 조심해, 재원. 그 모든 건 널 위한 것이었어. 박 여사가 반박했다. 나를 위한 거요? 재원이 더 크게 소리쳤다. 무슨 선이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요?
어머니는 우리가 지수를 쫓아내고 돈을 가져가면 우리 삶이 평온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상황이 진정되면 재원이가 지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재원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날 밤, 지수가 쫓겨난 그날 밤,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나는 민지를 봤어요. 나는 민지를 안았다고요. 어머니, 나는 행복해서 울었어요. 그녀는 너무 작고 예뻤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왔어요. 당신들은 나를 집으로 끌고 왔어요. 당신들은 지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내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당신들은 그녀가 불행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날 밤의 그림자가 다시 스쳐 지나갔다. 지수가 민지를 안고 길가에 서서 부서진 눈빛으로 그들의 차를 바라보던 밤, 나는 그녀를 봤어요. 어머니, 재원이 흐느꼈다. 그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나는 길가에서 지수를 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막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가뒀어요. 당신들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그녀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정말 불행을 가져오는 여자야. 박 여사가 속삭였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 두려움이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아니에요. 재원은 바닥을 쳤다. 우리예요. 우리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실패한 남편이에요. 나는 사악한 아버지예요. 나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몰라요. 박 사장이 아들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진정해, 재원. 진정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출구는 없어요. 재원이 울부짖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나는 민지의 얼굴을 봐요. 나는 지수의 눈을 봐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그날 밤 그녀와 함께 도망쳤어야 했어요. 박 여사는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재원을 때리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딩동. 현관 벨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깼다. 방에 있던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님은 예고 없이 오지 않았다. 딩동. 벨이 다시 울렸다. 더 단호하게, 더 참을성 없게. 박 여사는 침을 삼켰다. 박 사장은 뻣뻣하게 서 있었고 여전히 바닥에 있던 재원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담은 시선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3년 동안 두려워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 이모의 아파트는 도시 중심부에 솟아오른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구름 위의 궁전이었다. 바닥은 수입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가구는 미니멀했지만 매우 비싸 보였고 유리벽은 밤의 화려한 서울의 전경을 제공했다. 지난 3년 동안 얇은 합판 벽과 새는 양철 지붕에 익숙했던 지수에게 이곳은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딸 민지만이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 작은 아이는 즉시 두꺼운 벨벳 카펫 위를 뛰어다녔다. 그녀가 이 사치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즐겁게 웃었다. 유진 이모는 비서에게 민지를 위한 갈아입을 옷, 따뜻한 음식,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지수는 마침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거리의 먼지와 지친 땀을 씻어냈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새 옷을 입었다. 그녀의 옷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민지가 그녀의 몸보다 더 큰 새곰 인형을 안고 매우 큰 소파 위에서 깊이 잠든 것을 보았다. 지수는 유진 이모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약간의 다과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만질 수 없었다. 그녀의 배는 여전히 메스꺼웠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방금 그녀를 강타한 현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지수는 조용히 반복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지. 유진 이모는 차를 마셨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은 통제된 분노를 암시했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 가짜 의사소견서로 그들은 민지의 후견인이 되려고 신청할 수 있었지. 그리고 민지의 후견인으로서 내 모든 유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악하지만 매우 멍청한 계획이었지. 멍청하다고요? 지수가 물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아니, 유진 이모는 고개를 저었.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없더라도 그게 내가 너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야. 그게 내 어머니의 영리함이지.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세요? 이모? 유진 이모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 아버지가 이 왕국을 건설했지만 내 어머니가 그것을 보호했어.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너무 고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 어머니는 항상 예감이 있었지. 그녀가 내 유산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어. 박 사장과 박 여사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돈이 있다는 것과 조건이 결혼과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그들은 열쇠를 몰랐어. 그 유산의 열쇠는 위임장이나 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인출될 수 없어. 유진 이모가 설명했다. 그 신탁 기금을 활성화하려면 3가지 분리된 열쇠가 필요해. 첫 번째 열쇠는 주신탁 관리인인 나야. 내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게 그들의 시도가 즉시 실패한 이유야. 유진 이모가 말을 이었다. 두 번째 열쇠는 내 지문이야. 중앙은행에서의 생체 인식 확인. 그들이 위조할 수 없는 무언가지. 그래서 그들은 그 미친 척하는 소견서가 필요했던 거야. 너를 강제로 은행으로 데려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세 번째 열쇠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열쇠. 나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너만이 아는 최종 열쇠.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모. 유진 이모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내 어머니가 준 녹색 옥목걸이를 아직도 하고 있니?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만졌다. 그녀의 옷 아래에는 물방울 모양의 옥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 결혼 반지를 팔 때도 그녀는 이 펜던트를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마지막 기념품이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은. 그녀에게 그것의 정서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었다. 항상요. 지수는 속삭였다. 한 번도 벗은 적 없어요. 꺼내서 빛 아래에서 자세히 봐봐. 지수는 목걸이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밝은 테이블 램프 쪽으로 가져갔다. 옥은 짙은 녹색이었고 손에 닿는 감촉은 시원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아래쪽에 가장 뾰족한 부분을 봐. 유진 이모가 지시했다. 아주 미세한 조각이 있어. 지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이었다. 펜던트 끝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도 숫자도 아니었고 복잡한 패턴이었다. 맨눈으로는 명확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야. 지수야. 유진 이모가 말했다. 그건 봉인이야. 그 안에는 마이크로 레이저로 매우 긴 0숫자 코드가 새겨져 있어. 그것이 내 모든 신탁 기금의 마스터 계좌번호야. 그 코드가 없으면 은행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어. 내 동의가 있더라도 말이야. 그건 내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였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던 무언가. 재원과 내 시댁 식구들이 가치 없는 싸구려 장신구로 여겼던 무언가. 지수는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 그녀의 어머니가 무덤 너머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3년 동안 그녀는 가난을 헤쳐나갔다. 3년 동안 그녀는 굶주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을 여는 열쇠가 걸려 있었다. 아이러니했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적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 유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몰랐어요. 지수는 목걸이를 단단히 쥐고 속삭였다. 그들은 몰랐지. 유진 이모가 확인했다. 그들은 내 서명을 위조하느라 바빴어. 반면에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매일 내 목에 걸려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 그들은 너무 탐욕스러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목걸이를 쥔 그녀의 소나기가 강해졌다. 따뜻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기였다. 이것은 유언이었다. 단순한 금고고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일, 유진 이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할 거야. 아침에 우리는 은행에 갈 거야. 그 기금을 활성화할 거야. 나는 이미 최고 경영자와 약속을 잡았어. 우리는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완전히 옮길 거야. 그 후에는 유진 이모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는 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할 거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붉게 물들었다. 그녀 안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분노의 에너지였지만 정의의 에너지이기도 했다. 오늘 밤은 쉬어야 해, 지수야. 푹 자. 너와 민지는 여기에서 안전해. 내일부터 내 삶은 바뀔 것이고 너는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야 해. 이것은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는 것에 관한 거야. 유진 이모는 일어섰고 큰 침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매우 큰 옷장문을 열었다. 안에는 새 옷, 우아한 드레스, 블레이저, 여성 정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실크 스카프가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내가 준비해뒀어. 내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지만 몇 벌 샀어. 유진 이모가 말했. 내일 너는 쫓겨난 지수가 아니라 새로운 지수.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합법적인 주인으로서 그들을 만날 거야. 지수는 그 옷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의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친 눈을 가진 낡은 옷을 입은 여인.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랐다. 더 이상 희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왕좌를 되찾으려는 여왕의 눈빛이었다. 준비됐어요, 이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주 잘 준비됐어요. 거의 동시에 지수의 부모님 집이었던 큰 집에서 울린 초인종에 마침내 응답이 있었. 목구멍에 심장이 멎은 채 박 사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박 여사가 뒤를 따랐.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는 재원은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텅 빈 시선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박 사장이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경찰이 서 있지 않았다. 유진 이모도 없었다. 유명 법률 사무소 로고가 찍힌 큰 갈색 봉투를 내미는 제복을 입은 배달원만이 있었다. 박 사장님 되십니까? 배달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네, 접니다. 박 사장이 대답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배달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박 사장은 마치 시한폭탄을 든 것처럼 봉투를 바라보았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박 여사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박 사장은 봉투를 거칠게 찢었다. 그는 공식 서한이 찍힌 두꺼운 종이를 꺼냈. 첫 줄을 읽자 그의 눈이 커졌다. 소송 경고문이군.
그의 목소리는 막혔다. 무슨 경고? 박 여사가 소리쳤다. 박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고인이 된 박 씨 부부 명의로 등록된 독수리 길 1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의 불법 점유와 관련하여 그 상속권이 유일한 상속인인 지수 씨에게 완전히 귀속되었기에 박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종이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날아갔. 지수라니. 박 여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그 여자 유진 이모가 그녀를 찾았다는 거네. 그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들은 우리에게 48시간 이내에 이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고 있어. 박 사장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목이 졸리는 듯했다. 아니면 그들은 토지 침범,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래. 우리는 떠나야 해. 도망가야 한다고. 하리오노. 당장. 박 여사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가져갈 귀중품을 찾는 듯 주위를 맴돌았다. 어디로 도망가? 숙마. 박 사장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우리의 남은 모든 자산은 은행에 있어. 그들이 이 집을 추적했다면 우리 계좌도 추적했을 거야. 우리는 차단당했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재원의 웃음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끝났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 우리 게임은 끝났어요. 박 여사는 화가 나서 재원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약했기 때문이야. 너는 왜 가만히 못 있니? 박 사장이 소리쳤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를 탓한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이제 생각해야 해.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공포 속에서 보냈다. 박 여사는 울었다. 박 사장은 밤새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싼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재원은 그저 방에 앉아 끝을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11시경 그들이 본 가장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의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2층 방창문으로 훔쳐보던 재원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차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그가 아주 잘 아는 여성이었다. 유진 이모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여전히 우아했다. 그런 다음 2명의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영화 속 변호사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과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모카색 실크 스카프가 그녀의 머리를 완벽하게 감쌌. 예전에 창백하고 지쳤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가볍지만 단호한 화장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값비싼 검은색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채 집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원은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심장은 쥐어짜는 듯했다. 지수였다. 그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권위 있고 무서운 낯선 사람이었다.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지난밤과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박 여사와 박 사장은 거실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누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열어. 하리오노.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사장은 남아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의 앞의 광경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지수가 유진 이모와 두 변호사 사이에 서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고 단지 차가운 공허함만이 있었다. 박 여사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연기였다. 지수야. 그녀는 가짜 눈물을 흘리려 했으며 소리쳤다. 세상에, 아가. 어디 있었니? 엄마와 아빠는 너를 너무 그리워했어. 우리는 너를
사방팔방 찾아다녔단다. 걱정했어. 박 여사는 잃어버린 며느리를 안으려 팔을 벌렸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을 들었다. 손바닥이 앞으로 향했고 박 여사를 즉시 멈추게 했다. 연극은 충분해요. 박 여사.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조로웠지만 새로운 힘으로 울려 퍼졌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고 저는 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박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팔은 어색하게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으러 왔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 제 부모님의 집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재원이 그들 뒤 계단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지수에게 고정되었다. 지수야. 그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기도처럼 들렸. 지수는 마침내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인 남자,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녀를 버린 남자. 그녀는 위아래로 재원을 훑어보았다. 마르고 헝클어지고 부서진 남자,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박 사장의 손에 공식 문서 뭉치를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는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 저는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인 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보낸 소송 경고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명도 명령서, 자산 압류 명령서, 그리고 귀하가 저지른 범죄,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무단 침입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저희 의뢰인은 여전히 친절합니다. 귀하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귀하는 24시간 이내에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귀하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열쇠와 모든 신용카드를 반납하세요. 두 번째, 변호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희는 지금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을 불러 귀하 3명을 모두 체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박 사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변호사가 제시한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한쪽에는 즉각적인 파멸이, 다른 한쪽에는 24시간 지연된 파멸이 있었다. 문서를 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 그는 지지를 찾아 박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창백했던 박 여사의 얼굴은 수치심과 폭발적인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당신들은 이럴 수 없어.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게 솟아올랐다.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샀어. 당신들이 사기를 쳤어. 두 번째 변호사, 침착하지만 단호해 보이는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 여사님, 침묵하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의 모든 구매 증거는 이미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귀하는 의뢰인과 아드님 명의의 공동 계좌에서 의뢰인이 쫓겨난 다음 날 불법적으로 빼낸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귀하에 대한 형사고발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설명은 박 여사를 즉시 침묵시켰다. 그녀는 방금 맞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다. 지수는 얼어붙은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장면을 수천 번 상상했다. 그녀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들의 파멸은 그녀의 3년 고통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계단에서 굳어있던 재원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문간에 굳어있는 부모님을 지나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마다 무게가 느껴졌. 그는 지수 앞에서 약 1미터 거리에 멈췄다. 그의 얼굴은 고통의 가면이었다. 한때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흐릿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안해.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과 같은 눈이었다. 하지만 재원의 눈에서는 더 이상 사랑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나약함만 미안하다고?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차가움이 뼈를 찔렀다. 무엇에 대해? 재원. 내 유산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척한 것에 대해? 내 부모님과 공모한 것에 대해?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난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아니면 너와 내 딸, 내 핏줄이 3년 동안 차가운 쪽방 바닥에서 자는 것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지수의 모든 질문은 재원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이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 지수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다고. 사랑?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헐떡이는 소리처럼 들리는 조용한 웃음이었다. 내 사랑은 내 어머니가 나를 쫓아낼 때 보이지 않았어. 내 사랑은 민지를 위한 우유를 살지, 내 저녁 식사를 살지 선택해야 했을 때 느껴지지 않았어. 내 사랑은 거기에 없었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재원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이 나를 위협했어. 그들이 나를 가뒀어. 나는, 지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박 여사에게 했던 것처럼 멈추라는 신호였다. 나는 여기서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유진 이모와 변호사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모, 잠시 5분만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유진 이모는 조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5분. 우리는 현관에서 기다릴게. 그가 너를 만지지 못하게 해. 그는 감히 못할 거예요. 지수가 대답했다. 유진 이모와 변호사들은 밖으로 나섰. 박 사장과 박 여사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거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들의 값비싼 가죽 소파에 무너졌다. 그들은 줄이 끊어진 두 개의 꼭두각시 같았다. 현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지수는 한때 그녀의 부모님의 집이었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 카펫과 값비싼 가구 냄새가 났다. 하지만 지수에게 이 집은 배신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거실에 멈춰섰다. 재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이제 말해봐. 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재원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건널 수 없는 심연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다.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재원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다. 그날 밤 재원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가 태어난 밤 나는 병원에 갔어.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나는 거기에 갔어. 나는 네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봤어. 나는 아기 침대에서 민지를 봤어. 나는 그녀를 안았어. 지수야. 이제 재원의 눈물은 쏟아져 내렸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그녀는 너무 작고 예뻤어.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어. 나는 너와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지수는 눈을 감았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녀의 작은 부분이 상처받았다. 그리고 나서 재원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왔어. 그들은 나를 끌고 나갔어. 그들은 사무실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 그들은 나를 집으로 데려갔지. 나는 네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어. 그녀는 내가 쓸모없다고 했어. 집에 도착해서 그들은 내 휴대폰을 가져갔어. 그들이 말하길 재원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들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했어. 내 유진 이모가 모든 것을 막았다고. 그들은 패닉에 빠졌어. 그들은 유일한 방법은 너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 그들은 네가 이미 유산에 대해 알고
민지를 데리고 도망갈 계획이었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은 믿었나요? 지수는 차갑게 물었다. 마침내 재원을 마주보고 돌아서면서 처음에는 아니었어. 재원은 빠르게 반박했다. 나는 화를 냈어. 나는 소리쳤어.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어. 그들은 나를 방에 가뒀어. 그들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 그들은 네가 유진 이모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그들은 네가 그 모든 재산을 손에 넣은 후 나를 떠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아내보다 그들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군요. 지수는 씁쓸하게 결론지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재원은 흐느꼈. 나는 혼란스러웠어. 나는 두려웠어. 어머니는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망할 거라고 했어.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갈 거라고 했지. 어머니는 우리가 너를 잠시 동안 안전하게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돈이 풀리면 그들이 나에게 너와 민지를 데려오도록 허락할 거라고 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했어. 내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이군요. 지수는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재원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빠르게 손을 뺐다. 재원은 바닥에 엎드려 지수의 옷자락을 잡았. 그날 밤, 당신들이 쫓겨난 그날 밤, 나는 그 차 안에 있었어. 나였어.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묻혔다. 나는 길가에서 너를 봤어. 민지를 안고. 비가 막 그쳤었지. 너는 너무 부서져 보였어. 나는 뛰쳐나가고 싶었어. 나는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어. 아버지는 차문을 잠갔어. 그들은 그게 연극의 일부라고 했어. 그들은 그들의 하수인이 너를 데리러 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무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지수가 얼음장처럼 말했다. 나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알고 있어. 재원은 눈물과 콧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다음 날 나는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미쳐 날뛰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 그들은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 3년 동안, 지수야. 3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나는 너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어. 내가 내 이름이나 민지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어머니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어. 나는 약했어. 나는 겁쟁이였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이야. 그는 깊은 간청의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부탁해, 지수야.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나 때문이 아니라 민지를 위해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나는 내 부모님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거야. 네가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하지만 민지를 만나게 해줘. 그녀에게 사과할 수 있게 해줘. 다시 침묵이 방을 감쌌다. 지수는 그녀의 발밑에 엎드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신뢰를 무너뜨린 남자.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그의 고통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일어나, 재원. 지수가 명령했다. 재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지수의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약했고 당신은 겁쟁이였어요. 지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나약함은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보다 당신의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사랑보다 재산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고백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지수야, 제발. 민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수가 재원의 말을 잘랐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 같은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에게는 그녀를 보호하는 강한 아버지가 필요하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우리는 잘 지냈어요. 당신은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지수야. 잔인하다고요?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은 타올랐다.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잔인함은 당신의 갓난아기가 거리에서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잔인함은 당신의 아내를 미쳤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잔인함은 당신의 아이가 밖에서 굶주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짜 사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에게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재원은 침묵했다. 그는 졌다. 지수는 그를 지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2가지 선택을 줬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3번째 선택을 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 남아 그들과 함께 가라앉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수는 문간에 멈춰섰다. 당신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민지를 만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재원이 절망하며 물었다. 지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 안에 아주 작은 선함이라도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속죄죠.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그 집 밖으로 걸어나갔고 밝은 햇볕 아래 현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깊이 숨을 쉬었다. 유진 이모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그녀는 변호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여기 있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압류할 거예요. 그녀는 그런 다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 계단을 내려가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문 뒤에서 소리 없이 울며 무너진 재원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는 박 여사나 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박 사장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 장은 끝났다. 게임은 이겼다. 24시간은 지수에게는 빠르게 지나갔지만 박 사장 가족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다. 박 여사는 밤을 가짜 보석과 가짜 명품 가방을 싸면서 지수와 유진 이모를 계속 저주하는 데 보냈다. 박 사장은 그의 인맥들에게 필사적으로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몰락 소문은 불보다 더 빨리 퍼진 듯했다. 어떤 은행도 그에게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 어떤 친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재원은 지수와의 대화 후방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는 나오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지수의 모든 말을 되풀이했다. 약함, 겁쟁이, 선택. 다음날 정오 11시 정각의 지수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온 것은 유진 이모의 변호사 팀이었다. 법원 집행관과 몇몇 보안 요원이 동행했다. 그들은 짐을 치우는 트럭과 함께 왔다. 박 여사는 맞서 싸우려 했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팔을 벌렸다. 이건 우리 집이야.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어. 모두 나가. 유진 이모의 수석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도장이 찍힌 법원 명령서만 보여주었다. 강제든 자발적이든 사모님,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귀하가 집행관을 방해하면 우리는 법적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를 진행할 것입니다. 체포라는 단어를 듣자 박 여사의 용기는 쪼그라들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몸을 떨면서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었다. 그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빠르고 전문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지수의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귀중품들을 봉인했다. 가죽 소파, 평면 TV, 양문형 냉장고, 모든 것이 밖으로 운반되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샀다고.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고 방 구석에 있는 큰 도자기 화병을 옮기는 직원을 막으려 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동결된 신용카드 기록에 따르면
이 화병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아드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파멸은 체계적으로 일어났다. 3시간 만에 집은 텅 비었다. 그들의 낡은 여행 가방에 쌓인 옷들만 남았. 고급 단지의 이웃들은 창문 뒤에서 속삭이며 지켜보았다. 갑자기 가난해진 부유한 가족의 광경은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그들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 사장은 이제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 집, 사업, 존엄성. 여기서 나가요, 여보. 박 여사가 울고 소리쳐 목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디로 가야 해? 박 사장이 멍하니 물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재원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엿보였. 그의 부모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재원아, 가자. 아가, 여기서 나가자. 다시 시작하자. 박 여사가 아들을 잡으려 애쓰며 말했다. 재원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어머니,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그는 두 부모를 지나 걸었다. 어디 가니? 재원아.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원은 문간에서 잠시 멈췄. 경찰서에 갈 거예요. 내 죄를 속죄하려고요. 박 여사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뭐, 너 미쳤어? 내 부모를 감옥에 보내려고? 재원은 고개를 돌렸다. 내 부모님은 3년 동안 나를 죄책감 속에 가뒀어요. 지수가 옳았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배은망덕한 아들. 박 여사가 그를 쫓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재원은 이미 밖으로 나섰다. 그는 압류 트럭을 지나 이웃들의 시선을 지나 뒤돌아보지 않고 단지를 걸어나갔다. 박 여사는 현관에 무너졌다.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 아들 자신이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들의 몰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 재원의 자백은 박 여사와 박 사장에 관해 밝힌 마지막 못이었다. 재원의 증언과 유진 이모의 강력한 증거, 즉 위조된 위임장, 은행 녹취록, 가짜 정신과 소견서가 더해져 이 사건은 지수팀에게 매우 쉬워졌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수는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유진 이모와 그녀의 팀이 처리했. 박 여사와 박 사장은 변호사를 고용하려 했지만 수임료 없이 이미 패배가 확실한 사건을 변호하려는 유능한 변호사는 없었. 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장악을 위한 공모, 돈 세탁. 이 소식은 일부 경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미 무너진 박 사장의 명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법정에서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여사는 검사 테이블을 공격하려 했다. 이 모든 건 거짓말이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미친 건 지수야.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판사는 망치로 세게 쳤다. 진정하십시오. 멀리서 유진 이모의 아파트에서 TV로 판결을 보던 지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서 민지는 드라마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림을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기뻐 보이지 않네요. 유진 이모가 지수에게 주스를 건네며 말했. 지수는 TV를 껐다. 기쁘지는 않아요, 이모. 하지만 안심돼요. 끝났어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어요. 유진 이모가 말했다. 재원 씨는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완전히 증언했어. 유진 이모가 대답했다. 그의 변호사는 그의 협조 때문에 형량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어. 아마 몇 년의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정도일 거야. 그는 그의 부모님처럼 감옥에 가지는 않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원에 대해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 남은 것은 연민뿐이었다.
그녀는 그런 다음 일어섰고 발코니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는 저 아래 거리에서 고군분투하던 작은 점들 중 하나였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위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까지 되찾았다. 판결문 낭독일은 흐린 날이었다. 마치 서울의 하늘이 법정에 드리워진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쪽에는 일반인과 언론을 위한 좌석이 있었다. 상속인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수조 원의 유산을 둘러싼 싸움 이야기는 언론의 맛있는 먹잇감이 되었다. 다른 쪽에는 피고인들이 앉아 있었다. 박 여사, 박 사장, 그리고 재원, 지수는 오기로 결정했다. 유진 이모는 그녀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왜 그들의 드라마로 눈과 귀를 더럽히느냐고. 하지만 지수는 고집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종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그녀 자신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표시로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유진 이모와 새 보모에게 맡기고 잠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딸에게 말했다. 그녀는 오직 한 명의 선임 변호사만을 동반하고 검사 테이블 바로 뒤에 맨 앞줄에 앉았다. 오늘 그녀의 스카프는 심플하지만 위험 있는 정장과 어울리는 짙은 회색이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았고 등은 고닫. 그녀는 재원과 그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 박 사장에게서 나오는 절망, 그리고 재원에게서 나오는 후회 가득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를 상세하게 나열하며 기소 내용을 읽었다. 위조된 위임장,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미수, 악의적인 공모, 위조된 의료보고서, 자산 침범, 횡령. 목록은 길었다. 낭독된 모든 항목은 그들의 법적관에 밝히는 못이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중얼거리며 계속 불분명하게 말했다. 박 사장은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헬쑥하고 공허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생을 감옥 뒤에서 보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약간 떨어져 앉아있던 재원은 체념한 듯 보였다. 그의 변호사는 협조하는 핵심 증인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하며 최선의 변론을 했다. 자신의 부모님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그는 모든 것을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인정했다.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낭독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심사숙고하여 판결한다. 피고인 하리오노 씨와 피고인 숙마 씨는 악의적인 공모, 문서 위조, 사기 미수의 죄를 합법적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피고인 하리오노 씨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숙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이라니. 안 돼. 박 여사의 비명이 법정의 침묵을 깼다. 그녀는 눈이 광란한 채 벌떡 일어섰다. 그건 불공평해. 판사님은 저 여자에게 돈을 받았어요. 미친 건 저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명예훼손자예요. 그녀가 내 가족을 망쳤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와 내 아이는 비참해질 거야. 내 저주는 결코 너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보안 요원들이 발버둥치는 박 여사를 즉시 붙잡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있는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는 옷을 입은 악마야. 너는 배은망덕한 며느리야. 네가 내 가족을 망쳤다고. 지수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주라니. 그녀가 이미 겪은 것보다 더 무거운 저주가 또 있을까? 그녀 앞의 여성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옆에 있던 박 사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12년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 그런 다음 판사는 재원으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피고3 재원 씨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공범자, 즉 자백하고 범죄를 폭로하는데 도움을 준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한다. 재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년이라니. 그러나 그 형은 교정시설에서 복역할 필요는 없다. 대신 5년간의 집행유예와 지정된 고아원에서 1000시간의 사회봉사 의무로 대체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지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어떤 형태의 정의든 판결이 내려졌다. 박 여사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박 사장은 마치 그의 영혼이 몸에서 뽑혀나간 것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재원은 여전히 그의 의자에 굳어앉아 있었다. 판사가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 그는 자유로웠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가족,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지수는 일어섰다. 그녀는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빨리 집에 가서 민지를 안아주고 이 장소의 부정적인 분위기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 싶었다. 그녀는 법정 복도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변호사가 뒤따르며 사진을 찍으려는 몇몇 기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지수야. 그녀를 매우 잘 아는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지수는 붐비는 법원 복도에서 멈췄다. 그녀는 돌아섰다. 재원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2명의 직원이 그를 지켜보았지만 막지는 않았다. 지수야, 기다려. 재원이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고마워. 재원이 속삭였다.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요? 이 집행유예. 내 변호사가 분명히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겠지. 네가 부탁했을 거야. 고마워.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재원. 저는 단지 정의를 요구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형량은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한 당신 자신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건 당신에게서 나온 속죄이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야. 재원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매우 부서져 보였다. 이후에 내가 민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5분만. 나는 그저 그녀를 보고 싶을 뿐이야. 이것은 지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질문이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자 가장 준비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재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집에서 그녀의 발밑에 무릎 꿇었던 바로 그 남자를 보았다. 애원하는 남자. 안 돼요, 재원. 지수는 부드럽지만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 왜요? 재원이 흐느꼈다. 그녀는 내 딸이기도 해. 나는 이미 처벌을 받았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왜 그렇게 단호한 거예요? 이것은 단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에 관한 거예요. 지수가 말했다. 민지는 이제 3살이에요. 그녀의 삶의 첫 3년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녀의 삶의 첫 3년 동안 그녀가 알았던 전부는 그녀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뿐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이 막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행복하고 안전해요. 나는 그녀의 행복을 해칠 잠재력이 있는 어떤 것도 누구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재원. 당신은 상처예요.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지수가 말을 잘랐다. 당신은 지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을 치유해야 해요. 당신의 형량에 집중하세요. 사회봉사에 집중하세요.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세요. 약해지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재원은 침묵했다. 지수의 말은 판사의 판결보다 그를 더 세게 때렸다. 그럼 언제요?
재원이 절망하며 속삭였다. 언제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앞에 펼쳐진 긴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어쩌면 언젠가 민지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커졌을 때요. 그녀가 당신에 대해 물어볼 때,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마침내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진실을 포함해서요. 그때 저는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를 그녀 자신이 결정하도록 허락할 거예요. 그건 그녀의 권리예요. 재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것이 그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대답이었다. 지수는 돌아섰다. 저는 가봐야 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수야. 재원이 다시 한번 불렀다. 지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기다릴 거야.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너무 비싼 대가예요. 재원, 잘 가요. 그녀는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 그녀는 기자들 무리를 지나 법원의 유리문을 지나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왜인지 이제 그 햇빛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복도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며 혼자 남겨진 재원을 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았다. 길 끝에서 그녀는 박 여사와 박 사장을 그들의 운명으로 데려가는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배신의 대가는 치러졌다. 그날 이후 2년이 흘렀다. 독수리길 1번지에 있는 지수 부모님의 웅장한 집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칙칙한 크림색 벽은 우아한 아이보리색으로 교체되었다. 한때 말랐던 정원은 이제 장미와 제스민 꽃으로 무성했다. 늦은 오후에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뒤뜰에서 자주 들렸다. 그 집은 더 이상 배신의 기운을 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함, 사랑,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집이 되었다. 20대 후반의 지수는 완전히 변모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및 수출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그녀는 회사를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해 속에서 회사를 재건했고 이제 더 크게 성장시켰다. 오늘 그녀는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중년의 남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지수는 앞에 서서 유럽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짙은 파란색 실크 스카프가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다. 그녀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날카롭게 말한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숙지하고 있으며 모든 질문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대답한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쫓겨난 약한 여인이 아니다. 그녀는 지도자이다. 선임 고문으로 이사회에 앉아있는 유진 이모는 자랑스럽게 조카를 바라본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지성과 강인함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공정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3년 동안의 힘든 생활 경험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매우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이 적절한 급여, 좋은 건강보험, 그리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갖도록 보장한다. 그녀는 인정 없이 힘들게 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부가 자신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도에서는 여전히 소박하지만 원칙에서는 강인한 지수이다. 박수와 함께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그녀의 넓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블레이저를 벗고 그 아래에 단순한 블라우스만 남겼다. 그녀는 책상 위의 사진 액자를 보았다. 공원에서 민지를 안고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 그 옆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시에 퇴근했다. 야근은 없었다. 그녀에게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은 전적으로 민지의 것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스쿨버스와 동시에 집에 도착했다.
엄마, 아름답고 쾌활한 5살 소녀가 대문 밖으로 달려나와 즉시 지수의 다리를 안았다. 안녕, 아가. 지수는 웃으며 작은 몸을 들어 안았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민지는 별 5개 받았어요. 엄마, 민지는 무지개를 그릴 수 있어요. 민지가 자랑했다. 똑똑한 우리 딸. 지수는 딸의 뺨에 키스했. 그들은 손을 잡고 뒤뜰로 걸어갔다. 유진 이모가 따뜻한 차와 비스킷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웃음과 이야기로 남은 오후를 보냈. 민지는 다시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완성되었.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민지가 유진 이모를 부르는 것처럼 유진 할머니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많은 사랑이 있었다. 같은 도시의 다른 곳. 후텁지근한 감옥에서 매우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좁은 감방에서 박 여사와 박 사장이 감옥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 여사의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새었고 그녀의 얼굴은 증오의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박 여사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제 더 마르고 말이 없어진 박 사장은 그저 접시에 담긴 밥을 바라보았다. 됐어, 숙마. 조용히 해.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있을 거야.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는 조용히 안 할 거야.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나는 언젠가 복수할 거야.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내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의 벽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증오에 갇혀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업보였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구석, 붐비는 작은 카페에서 플란넬 셔츠를 입은 마른 남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재원이다. 그의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후 그는 사업 세계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는 주목받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그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소박한 하숙방을 빌렸. 그의 삶은 이제 일하고 기도하고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남은 날들을 침묵 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 그의 속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한 손님이 테이블에 경제 잡지를 두고 갔다. 재원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표지에 고정되었다. 지수의 사진. 그는 고통과 감탄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성공했구나, 지수야. 그는 속삭였다. 그는 잡지를 접고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그의 소박한 삶을 계속하며 독수리 길의 정원으로 돌아와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오렌지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였다. 지수는 민지를 위해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더 높이, 엄마, 더 높이. 민지가 웃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네를 밀었다. 그녀는 그녀의 힘의 원천인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평화로운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해질녘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같은 시간에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절망하고 지쳐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정원의 승리자로서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미혼모였지만 그녀는 온전했다. 그녀는 강했다. 그녀는 남자나 재산에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 안에서, 딸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서, 그리고 파멸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서 그녀의 행복을 찾았다. 새로운 새벽이 지수와 민지에게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